안녕하십니까, 여우TV입니다. 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보수 우파가 뭔지, 좌파가 뭔지, 그 다음에 진보가 뭔지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여성 우파 TV로서 지금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보수 우파의 자유주의가 무엇이며 좌파의 그러한 주장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쭉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많은 사회적 갈등과 모순, 대립들이 과연 어디에 그 근본이 있는지를 살펴봤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우파와 좌파의 개념들이 어떤 한 가지 중심된 근본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떤 한국 사회, 세계적으로 이런 좌우의 갈등, 사람의 가치관의 이념의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파와 좌파의 개념이 무엇이고 그 사상적 토대는 어떻게 출발했는지 우리가 명확히 알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번에 제가 이 좌파 사상의 토대가 되고 있는 이 마르크시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 그 마르크스의 사상의 성립, 또 인간 마르크스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그것을 좀 다시 보충해서 다시 알려드리고자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르크스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어떻게 그 마르크스의 생각들, 사상들을 성립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시대,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의 그런 사회적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크스가 본격적으로 그 공산주의 선언을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마르크스의 이론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변증법적인 유물론을 완성을 했는데요. 그러한 변증법적 유물론의 토대가 된 것은 과연 무엇인지 이 마르크스 사상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까지 기독교의 입장이나 실존주의의 입장에서 또는 그 문명론적 입장에서 인간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소외되어 왔는가 하는 것이 주된 논제였죠. 그래서 인간은 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불행하고 힘들고 소외되어서 이렇게 인간답지 못한 생활을 할까라는 것이 사실 인류가 출현하면서의 난문제이고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철학을 낳고 사상을 낳고 결국에는 뭐 종교를 비롯해서 이런 근본 문제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학자, 철학자, 또 사상가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생각들, 사상들을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마르크스도 그 인간의 소외된 문제, 인간의 해방을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전개한 것이 마르크스의 인간 소외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인 마르크스주의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그 초기 마르크스의 사상인 소외론에는 헤겔이나 포에바의 관념적인 영향이 있다고 해서 또 자본론 안에서 그것을 이미 극복된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 무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제국에 있어서의 그 노동자의 자유와 인격에 대한 억압이 누구의 눈에도 뚜렷해지자 동구제국 내부에 있어서는 마르크스의 소외론의 발견을 계기로 사회주의 휴머니즘으로서의 반체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공인 마르크스주의자들도 그와 같은 그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고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마르크스의 인간 소외론을 해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컨대 그 소외론이 쓰여져 있는 그 경제학, 철학 초고 이게 1843년에 썼던 마르크스의
경제학 철학 초고였습니다. 여기서 마르크스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를 수탈자와 피수탈자로만 이해하고 있을 뿐이며 그 인간의 그런 노동에 대한 가치법적 또는 노동가치설로서 파악하지 않고 그것은 아직 과학적 사회주의에 이르기 전의 단계의 이론이라고 단정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다른 소외론 연구를 반공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자기들의 입장이야말로 마르크스의 인간 해방 사상이 결실된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그 사회주의 국가는 참된 사회주의 모델이 되지 않았다라고 간주하면서 초기 마르크스 사상을 더 연구하고 그 연구를 근거로 하여 다시 현실과 대결하면서 신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신마르크스주의, 신자익 운동의 그런 움직임으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과 대결하는 방법이라든지 역사나 계급을 파악하는 방법, 사회를 분석하는 그런 방법 등을 완성된 마르크스 사상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찾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이런 좌파적인 사상의 근본은 어떻게 변형하였든지 간에 근본은 그 마르크스의 사상에서 찾아내려고 하고 그것을 현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서 그 마르크스 사상의 완성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에 있어서도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 세공산주의 비판의 그 책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초기 마르크스 사상의 인간 수혜론을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또 초기 마르크스 사상이 그 후 마르크스 전 사상 체계를 결정하는 동기가 되고 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초기의 그 근본적인 마르크시즘의 마르크스의 사상들이 오늘날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신마르크스주의 또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르기까지 변화하였지만 그 근본은 그 출발적인 동기는 결국 마르크스의 사상에서 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마르크스 사상의 성립과 성립의 조건 그리고 마르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사상이 출현할 때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주요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주체적인 요인이고 하나는 대상적인 요인입니다. 주체적인 요인이란 사상가의 심리, 성격, 개성, 그가 그때 지녀온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등의 정신적인 조건을 말합니다. 대상적인 요인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인 모든 상황이나 사태, 즉 사회적인 환경 조건을 의미합니다. 사상가의 이상이나 목적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와 같은 두 개의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할 때 여기에 일정한 사상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겠죠. 마르크스주의 형성에도 그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우선 그 마르크스의 형성에 있어서 대상적 요인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르크스의 그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인 그 당시의 환경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마르크스가 성장한 19세기 전반기는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을 계기로 하여 대두한 자유주의 사상의 바람이 서유럽 사회를 휩쓸던 때였습니다. 구체적인 봉건주의, 절대주의가 잔존하고 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보수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 간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특히 독일에 있어서 정부의 자유주의 운동에 대한 그 탄압이 심했던 시기입니다. 한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가에 있어서는 일찍부터 산업혁명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발달의 도중에 있었지만 자본가의 노동자에 대한 착취, 혹사가 좀 심했죠. 실업이나 기근, 질병 등 사회적 범죄 등이 아주 문제로 일어났던 시기이고 이와 같은 때에 기독교로서는 당연히 그런 정신적인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여서 그 당시 서구 사회의 뿌리가 됐던 기독교 사상을 실천하고 자본가들에 의해서 착취된 이런 어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들을 저지하면서
올바른 자본주의의 발전을 모색하고 이런 것을 힘쓰지 않으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또 잘못된 이기적인 자본가들에 의해서 이용되는 결과도 또한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한 국가나 한 사회에 있어서 그 위정자나 그 재계인들이 부정부패로 흘러간다면 당연히 그 사회의 그 국민들, 시민들은 억압을 받고, 그죠? 대중은 빈곤과 고통, 불안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필연적으로 새로운 사상가나 어떤 종교가가 출현하여서 사회적 혼란과 위기로부터 대중을 구출하고자 합니다. 마르크스도 바로 그와 같은 때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출현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 한 사상가가 사상을 정립함에 있어서는 물론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적 조건의 영향도 크지만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네, 그 인물의 심리, 성격, 개성 등과 같은 그 내적인 그 인물의 어떤 그 성격 등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의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이 성립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영향도 중요하지만 한 개인의 그 개인의 특징적인 어떤 성격, 인생관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 마르크스는 바로 이와 같은 주체적인 요인을 적절하게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마르크스의 사상 형성의 그 주체적 요인이 된 그의 심리나 성격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칼 막스는 1818년 5월 5일 독일의 라인 지방의 트리에르시에서 전통적인 유대교 랍비 가게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마르크스는 아버지 라이니 마르크스 아버지는 변호사였고요. 그 프러시아 정부에 의한 유대교인들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그런 조례 때문에 그는 할 수 없이 유대교도로서의 긍지를 버리고 1816년에 기독교를 개종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는 그 이전의 이름은 헤셸이라고 했는데 세례를 받고서 이름을 라이니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 칼 등 7명의 자녀들로 1824년에 개종하였지만 칼의 어머니 헨리에테 마르크스는 엄격한 유대교 집안의 딸로서 개종에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엔 1825년에야 부득이 그녀도 개종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이 죽은 후에야 그녀는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갔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의식과 사상이 굉장히 강하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는 것은 그 독일 사회에 적응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문제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꾸는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마르크스는 갈등 많은 유대인 가정에서 출생했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개종 후 그는 한편으로는 그 기독교 프러시아 사회로부터 유대인이라는 그 이로 심한 차별을 받았고 한편 유대교도로부터는 또 배교자라는 멸시를 받았겠죠. 이와 같은 가정적 사회적 환경 때문에 그 유소년기의 마르크스는 고독감, 소외감, 열등감, 굴욕감 등 끊임없이 그 자신의 내부적인 갈등을 체험하면서 성장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와 같은 마르크스의 심리 상태가 머지않아 변질되면서 어떤 사회에 대한 반항, 복수 등 그런 원념으로 전환되어 갔으리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유소년기로부터 청년기로 이어지는 마르크스의 같은 심리 상태는 그 잠재의식의 잠재의식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그 마르크스의 반항적인 성격, 투쟁적 성격을 공고히 형성해 놨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유대교로부터 개종하였다고는 하나 마르크스에게는 그 잠재적인 유대교도인의 소명의식, 그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떤 사회에 대한 반항적, 그 독일 사회에 대한 반항적, 투쟁적 성격과 더불어 혁명가로서의 성격을 형성하였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는 또 기독교 및 유대교도로부터 받은 차별 때문에
종교적인 갈등을 겪은 것이죠. 기독교인으로서 또 유대교인으로서 이 종교적인 어떤 선택권의 그런 갈등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종교에 대한 증오심, 반항심의 원한을 품게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네, 그러면서 이 점차 자라게 되면서 그는 소년기에는 유신론의 입장이었지만 청년기에는 무신론자가 되면서 하나님에게 어떤 종교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념에 찬 심리와 성격을 기반으로 하여 당시의 사회적 환경, 사상적 환경에서 마르크스는 독자적인 사상을 형성해 나갔으리로 보여집니다. 그 마르크스의 사회적 환경이란 그 프랑스 혁명의 영향에 의한 자유주의 운동과 그것에 대한 프러시아 정부의 탄압, 또 영국의 산업혁명의 영향에 의한 라인 지방의 공업도시화 등이며 그 사상적 환경이란 헤겔이나 포에바 등의 철학적 영향을 말합니다. 특히 사상적으로는 헤겔이 마르크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헤겔의 관련론과는 반대인 유물론의 입장에 서 있다고는 하나 그의 사상의 방법은 헤겔의 방법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헤겔의 방법 중에 변증법적 방법, 논리 체계를 모방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하여 마르크스 사상의 혈관 속에는 항상 헤겔적 요소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모순에 의한 발견, 바로 변증법, 그 자유의 실현, 이상사회의 필연적 도래 등이었습니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 이런 시발점이 되고 있는 인간 소외론도 헤겔 사상과의 관련 하에서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크스가 헤겔의 영향을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초기에 그리고 가장 강하게 영향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자유의 실현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헤겔 사상이 기독교적인 기반을 가지고 이 기독교적인 신의 어떤 실현의 방법, 기독교적인 신의 존재에 대한 해석을 철학적으로 해석을 했다면 그러한 헤겔의 그 변증법적인 그 관념론에서 변증법적인 면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자신만의 사상으로 발전시킨 것이 바로 마르크스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헤겔이 얘기한 그 절대정신, 신의 그 현현을 이룬 절대정신의 그 현현이라는 것이 인간의 세상, 이 현상의 세계라고 보았는데 이것을 그 신의 내용을 부정하면서 현상 세계의 발전에 대한 변증법적인 방법만을 가지고 온 것이겠죠.